안녕하십니까. 이제 127회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126회 이제 시험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시험들 잘 보셨나요? 예? 어떻게 문제는 또, 예? 어려우셨나요? 다 아시는 문제가 나왔죠. 근데 뭐, 안다 그래도, 답안을, 쓰기가 어려워서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보시고, 이제 시험 본 거에 대한 오늘 이제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교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127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즉, 제가 이제 126회 데뷔할 때 마지막 강의를 했던 특강 형식으로 했던 뭐 공통 아이템이라든지 정책, 시사 부분적인 그런 부분을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26회 이제 시험을 이제 보셨습니다. 특히 이제 뭐 명절 바로 연휴 전날 이제 시험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마음 편히 뭐 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제 날짜를 보니까 63일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물론 이제 합격 발표가 3월 달이지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126회가 아니라 127회, 128회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126회가 안 되더라도 올해는 어쨌든 마무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절대 안전은 길게 공부해서는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 문제도 제가 이제 뭐 지금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하고 생소한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거, 그것도 이번 역시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들이 관건인 거지, 새로운 문제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어렵고 확률적으로도 점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 답안을 어떻게 변화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강의 내용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정책 이슈 공통 아이템을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마지막 시험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 부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강의하면서 중요하고 반복적인 걸 얘기한 문제하고 실제 126회에 어떻게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안전은 얘기했습니다. 뭐 안전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원도 많고. 내가 문제가 적중이 됐다라고 이거는 좋아할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예견이 되는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찍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충분히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해서 이제 건축 토목공사까지 4월 9일까지 이제 9회차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정규반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제 실전반입니다. 실전반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 답안 쓰는 그런 부분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물론 토요일도 중요하지만 일요일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답안을 써보는,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답안을 쓰냐 그러는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내일은 오늘 강의하고 좀 일부는 틀리지만 우선은 이제 내일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풀이하고 출제 경향, 그 다음에 답안 쓰는 요령에 대해서 내일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90분씩 2교시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첨삭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번 126회는
저희가 기출반이라든지 아니면 포커스 캠프에 대한 운영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요일 날 강의는 두 번을 시험 보고 1시 반이면 이제 답안 해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자유롭게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답안을 첨삭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요일 날 문제 다뤄지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단답형이 한 100문제 가까이 되고 서술형이 60문제. 그래서 전체 150문제 전후의 문제가 다뤄집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을 접근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연습을 합니다.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답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공부하는 시간도 분명히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부보다는 연습이 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답안에 거의 뭐 본능적으로 답안을 쓰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물론 좋지만 답안을 쓰는 연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는 저희가 정규반 강의 스케줄하고 다르게 전체에서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한번 푸는 시간을 일요일 날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간혹 물어보십니다. 빨리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여러분들 현장에 계시면 뭐 토요일, 일요일 뭐 격주로 이제 근무를 쓰시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간혹 이제 토요일 날 나와야 되느냐, 일요일 날 나와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저는 일요일 날 나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반은 요즘에 이제 뭐 동영상으로도 들을 수 있고 굳이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고 반전은 계속 반복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에 이제 문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 보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문제보다는 좀 익숙한 문제. 이건 내가 처음 들어본다라는 것보다는 익숙한 문제들이 출제가 좀 이제 많이 됐습니다. 보시면 뭐 기본적인 흑마기부터 여러분 좀 생소하다라면 산업안전 심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인간, 환경, 조직의 특성에 대한 사고 요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묻는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역시 산업안전 심리학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는 있어도 크게 어려운 문제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 특히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반에 풀어본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매교시 여러분들이 4문제 이상은 여러분들이 실제 풀어보신 문제들, 그리고 또 상당수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3, 4교시 역시 거의 풀어봤던 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또 예상했던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 이제 뭐 특별히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좀 이제 문제들이 가장 평이한 문제. 그다음에 최근 이제 뭐 이슈가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이슈가 됐던 중대재해처벌법 당연히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련 토목, 건축, 건설안전, 그다음에 기계안전인가요? 기계안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는 뭐 다 예견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번 문제의 하나 이제 특이사항을 한번 보시면 시험 보기 전에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광주에서 큰 사고가 2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생한 1월 초에 1월 11일인가요? 그때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표현은
제가 그 사고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 내용들이 상당수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이제 문제를 제가 그 분석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법하고 법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법을 보시면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중대재해처벌까지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안전보건법이 이제 세 문제, 시설물, 지하,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안전관리론이 이번에 좀 더 비중이 줄었습니다. 지난번 123회부터 125회는 이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았었는데 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갈설공사, 그래서 건설기계, 거푸집 동발이 문제가 이제 한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은 철근 콘크리트 문제가 이제 뭐 유난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고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이슈가 워낙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동절기에 대한 부분, 그러한 내용들이 워낙 이제 뭐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거에 따라서 워낙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유난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토목 및 굴착공사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토목공사는 건축공사, 해체도 이제 제가 건축으로 이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언더피닝 공법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토목은 이제 터널에 대한 문제. 터널 문제가 작년에 이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나툼 공법이라든지 터널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는 이제 뭐 2문제나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사로는 우리가 이제 뭐 기후에 대한 부분, 악천후에 대한 부분과 전기에 대한, 그다음에 화재와 관련된 용적,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보다 유난히 법과 관련된 부분이 압도적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3회부터 125회까지 보면 거의 70%가 법과 관련된 내용의 출제 비중이 됐었다. 그리고 기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뭐 건축 토목 해봤자 뭐 5문제 이내로 이제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비중이 이제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배 이상 높아졌고, 안전에 대한 비중이 이제 좀 줄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45%, 기술 45% 정도로 거의 균형을 이제 잡아가는 어느 정도 이제 답안이었다고,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 안전에 있어서는 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법조항을 외워서 답안에 쓰거나 법조항에 대한 부분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법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이제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하고 좀 틀리게 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계십니다. 그렇죠? 현업에 계시고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 특히 안전에 부족한 부분이 법에 대한 부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법과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지를 모르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콘크리트 타설 조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거나 공무를 본다라면 현장에서 그런 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장과 연계해서 법을 생각을 항상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 대한 비중이 이제 있다. 그래서 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현업에서 일하는 내용이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워낙 압도적이었고, 요번 시험은 사고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법에 대한 부분이 좀 줄고, 콘크리트라든지 이러한 비중이 이제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전에도 보시면 거의 기술적인 부분이 압도적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018년 해서 이 당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법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점점 강조가 되고, 그래서 건설안전 분야에 있어서 법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비율이 이제 많이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이제 정점이 이제 작년에 거의 뭐 70%가 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이제 이번 역시도 법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부분, 즉 법이라는 거는 현업과 연계된 법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던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이제 건설안전 그 관리론에 대한 비중이 좀 줄고, 그 대신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 특히 콘크리트에 대한 사고, 즉 이번 사고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워낙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겨우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타설 중에. 그래서 뭐 근로자가 찍은 사진도 동영상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대한 양생에 대한 부분,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게 거푸집 동바리를 빨리 해체를 해서 또 사고가 났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그것도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상부가 무너지면서 전층에 대한 콘크리트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실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 한 중하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일반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 127회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127회 역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최근 발생이 되고 있는 어떤 사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법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는 계속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답안에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나 특이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답안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 답안과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나만의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점수 득점에 고득점 맞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라는 거는 답안 전체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키워드 하나, 대제목 하나가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나름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당황스러웠던 게 한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지금 요번에 이제 시험 본 거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아서 예전 거 중에 변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답안 작성의 번호에 대한 규칙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적용 안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시험에는 답안에 대한 번호 규정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로마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자로. 그래서 제 책에도 보시면 로마자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가 아니라 이 동그라미 아닙니다. 1, 그 다음에 반가로, 양가로, 원, 1 해서 이 형태의 답안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논문을 쓰시거나 할 때 이 형태 1번, 그 다음에 반가로,
양가로, 그 다음에 원 1번 형태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신 건 아시죠? 작년에 이 번호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채점 비리라든지 우리 그것도 건설 안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다시 정립하고자 이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답안 작성의 유의사항에 요 내용이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부터는 여러분 이제 실전 연습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번호 체계를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이제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좀 변경 사항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단답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세 문제 중에. 열세 문제 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거는 흙막이에 대한 붕괴는 뭐 워낙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요. 자, 콘크리트의 구조물의 파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성 파괴, 취성 파괴가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 올해죠, 올해. 또 이제 콘크리트 관련된 사고가 났습니다. 마두역에 상가 건물의 기둥이 이제 파괴가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집안 침하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에 대한 지지 방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식은 제가 이제 광주 사고가 일어나서 그거를 수습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에 대한 지지 방식이 거기에는 벽체, 그 건축물에 지지하는 방식에서 브래싱으로 이제 고정하는 방식에서 붕괴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 안전 조치를 와이어로프로 걸어서 안전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안전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작업 중지권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작업 중지권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작업자들이 위험 때문에 작업 중지권을 발동을 해서 작업 안전 조치 후에 작업하게끔 작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매스컴에서 저는 작업 중지권이라는 얘기를 거의 처음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작업 중지권이라는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에 대한 어떤 지지 방식으로 바꿔서 안전을, 전도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를 하고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면의 기울기입니다. 굴착면의 기울기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업에 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토목이나 건축 현장에 암에 대한 경암, 연암, 붕암에 대한 우리 굴착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붕암과 암에 대한 기울기가 1대1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토목을 하거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법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하셨다라면 기울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는 기울기를 쓰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과 관련된 개정 사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제어 양생이 이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온도 제어 양생. 이번 사고가 양생에 대한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됐습니다. 동절기에 대한 양생, 이러한 부분은 동절기에는 양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생이 나오면 우리 안전에 있어서는 질식사고에 대한 부분. 자, 시험 보기 전에 또 질식사고가 있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실제. 그렇죠? 저기 남양주인가요? 네, 그래서 양생 작업을 하면서 질식사고가 일어난 그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터널에 이제 터널 문제는 원래 이제 재작년이죠. 우리 이제 구리 치마 사고와 관련돼서 터널에 대한 굴착에 대한 부분이 제가 중요한 사항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피닝 공법 역시 언더피닝 공법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안 됐고 다음 문제 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언더피닝 공법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는 시설물에 대한 중대결함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경사로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안반의 파세대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파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명을 안 했지만 구리 치마 사고와 관련돼서 연약 지만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안전을 공부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익숙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서브노트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별도로 출력하거나 하실 필요 없고 키워드 정도만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흑막이 문제는 이제 워낙 이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분명히 또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어떠한 부분이란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흑막이 나오면 계측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또는 흑막이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 위치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흑막이 자체에 대한 부분 또는 흑막이 주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흑막이가 붕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흑막이가 집안 주변이 침하가 돼가지고 사고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은 흑막이 자체에 대한 부분과 흑막이 주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흑막이가 나오면 모식도에 대한 게 답안에 표시가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흑막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흑막이 주변, 그 다음에 흑막이 자체에 대한 어떤 변이라든지 붕괴에 대한 위험 또는 굴착 저면에 대한 위험,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서 답안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엄지말뚝의 타입 점검, 굴착, 그 다음에 토류판, 뭐 대매우기, 어스앙카 이러한 형태의 답안입니다. 단지 여기에는 흑막이에 보시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흑막이 지보공에 대한 부분, 그래서 흑막이 지보공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보공 종류가 공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보공 공법에 따라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답안을 써주신 것도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동, 수동, 정지 토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 토합에 대한 부분 하면 앞에 나온 흑막이에 대한 토합입니다. 그렇죠? 토합을 많이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주동, 수동 토합하면 이 흑막이 대신 옹벽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흑막이 대신 옹벽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동 토합. 그래서 흑막이 같은 경우에는 흑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주동 토합과 반대편에 작용이 되는 수동 토합에 대한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안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동 정지 토합이라든지 토합에 대한 이론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안전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 제가 이제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간혹 우리 토목시공이라든지 건축시공 기술사를 취득을 하고 안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이제 어떤 답안 자체가 시공 답안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답안으로 접근이 되면 절대 안전에서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간혹 내가 시공에 대한 부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 답안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면 기술적인 내용은 아예 서술을 안 하고 안전 내용으로만 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시공, 건설 안전에 시공에 대한 답안이 접목이 되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안전 문제와 시공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시공 쓴 답안, 시공의 모범 답안이 안전으로 왔을 때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왜? 시공 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목시공이라든지 건축시공기술사에서 안전에 썼던 답안을 모범 답안, 즉 합격자 답안 내지는 고득점 답안을 똑같이 시공으로 가져가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전의 기술은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공에도 안전은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런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주동, 수동, 정지투합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여기 어떤 하중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를 작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동투합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흙막이에 대한 어떤 문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인이 뭐가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해소 방법이 뭐 있는지를 안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답안에 좀 써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성 파괴와 취성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역시도 최근 이제 발생된 어떤 문제. 그래서 뭐 붕괴 사고가 이제 있지만 이번 붕괴가 사고 같은 경우는 전층이 슬라브가 한꺼번에 이제 다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성 파괴 같은 경우는 과다철근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연성은 기본적으로 과소철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다철근에 대한 부분과 일시적인 갑작스러운 어떤 파괴가 현상이 발생되는 게 이제 취성 파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연성 파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파괴가 먼저 일어나는 철근이 항복되기 전에 콘크리트 파괴가 먼저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취성 파괴에 대한 형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붕괴 사고 형태가 일시적인 어떤 붕괴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어떤 파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두역에 대한 마두역의 기둥이 이제 파괴됐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콘크리트의 어떤 파괴 현상, 파괴 사고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문제가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보면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이런 중립점의 과대 철근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이거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까지 그래프나 이런 것까지 안전해서 답안에 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최근 사고 발생된 내용. 그래서 이러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그래도 동절기에 대한 어떤 양생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답안의 차별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공에 대한 제가 답안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심리학에 대한 인간 환경 조직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심리학의 우리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에 준해서 답안을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심리학의 이러한 인간 환경 조직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호손 연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손 실험, 즉 호손 공장의 근로자들 상대로 해서 한 부분이 하나의 이제 키워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 특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사고 요인, 조직에 대한 사고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안전관리론의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불안 요인, 그러한 부분들을 답안에 키워드로 써주시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답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 버디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 문제는 많이 쓰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는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점수는 받되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워낙 중요하고 워낙 다 잘 알고 잘 쓰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의 차별화되거나 고득점을 받으려면 제가 이제 단답형 같은 경우는 1번부터 대제목을 한 5개 정도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번 정도의 실제 현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에 대한 부분을 접목을 해서 답안을 써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워낙 중요한 문제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쓸 것 같아서 내가 안 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저 뒤에 계신 분인데 답안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몇 번 이제 시험을 보시다 보면 다른 분들이 다 쓸 것 같아서 나는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은 답안에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다른 분이 다 쓸 것 같아.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걸 빼고 차별화를 갖다 넣습니다.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절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자 우리가 안전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음 시험을 본다. 내가 쓸 게 없다. 그러면 개인 보호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 교육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고 마치 뭐 새로운 거 특별한 걸 쓰시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 버디에 대한 기본적으로 비교표,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우리 재 발생 비율에 대한 우리 이제 이러한 이제 삼각형이 있죠. 뭐 이러한 형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답안에 나타나면 되고 또 다른 어떤 키워드로 우리 이제 말씀드린 니어미스라든지 손실 우연에 대한 법칙 이런 키워드를 하나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원에 대한 자리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본적인 이번 이제 사고와도 연계됐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는 이제 벽체에 하는 브레싱 형식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와이로프에 대한 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본 거니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검사에 대한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좀 더 이제 플러스가 돼서 답안의 하나의 차별화 키워드로 반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물어본 거는 기본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 외적인 어떤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 즉, 타워 크레인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 설치 해체 플러스 매번 인상할 때마다 텔레스코핑에 대한 작업할 때마다의 기본적으로 점검에 대한 횟수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차별화에 대한 답안의 키워드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집안 등의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법 개정상 작년 11월 19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풍암, 연암, 경암에 의한 것이 0.3, 0.5, 0.8에서 0.5,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먼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 썼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제목을 보시면 제가 최근 법과 관련된 내용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법 조항이 그대로 문제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항에 보면 338조에 집안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중에 별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지금 굴착면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굴착면의 기울기에 대한 답안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답안에 서술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로 현장에 어떤 사면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굴착에 있어서 관로 굴착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절기에 굴착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또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내용으로 답안에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고, 이거 외적으로 이러한 굴착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분, 특히 동절기 또는 이제 뭐 해빙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키워드로 답안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굴착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속 붕괴에 대한 방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도 제어 양생입니다. 온도 제어 양생, 뭐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온도 제어 양생의 어떤 종류에 대한 특징, 그다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있어서는 양생에 대한 지식 내지는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 장소가 밀폐 공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밀폐 공간 작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밀폐 공간에 대한 작업,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분과 연계해서 답안에 키워드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차별화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거푸집 해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해서 우선 적산 온도, 즉 머튜리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키워드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들어가면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답안입니다. 자, 거푸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번에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거푸집에 대한 부분이 어떤 양생에 대한 부분, 즉 거푸집에 대한 어떤 존치 기간을 지키지 않고 탈영을 하거나 거푸집 동발에 대한 부분이 존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제거를 해서 붕괴가 사고가 났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양생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답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밀폐 공간에 대한 키워드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면 그러한 존치 기간, 거푸집 해체 기간을 결정하는 적산 온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하나의 어떤 차별 아이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터널 제어제 발파입니다. 터널 제어 발파에 기본적으로 종류가 있습니다. 라인 드릴링, 프리 스프리팅, 쿠션 블러스팅, 스무스 블러스팅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런 제어 발파 플러스 여러분들이 안전에서 하는 부분들은 화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어 발파의 어떤 종류 및 특징 플러스 터널 발파에 있어서 안전 요인 중에 발파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화약을 수령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화약이 남았을 때 반납하는 부분까지의 안전 절차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터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구리 치마 사고와 관련돼서 어떤 권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역시 올해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이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제어 발파의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 즉 우리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어떤 진동이라든지 어떤 소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굴착 주변에 대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제어 발파를 이제 선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뭐 보면 뭐 여굴에 대한 어떤 저감 대책으로 제어 발파를 한다라는 거 이제 부분이 있고, 안전 쪽에서는 그러한 발파와 관련된 기본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파 이제 표준 안전 작업 지침입니다. 언더피닝 공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역시도 언더피닝의 공법에 대한 종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화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 또 나올 문제가 지진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언더피닝 공법 자체도 지진에 대한 어떤 기초 보강의 개념으로 언더피닝 공법을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로 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식도를 가지고 종류 및 특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사전 조사라든지 이러한 공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법 시공 순서별 안전관리 내지는 재위험 요소 및 뭐 이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답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설물 하는 중대한 결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십니다. 그렇죠? 이 중대한 결함 가지고 마지막에 저기 이제 뭐 마두역에 사고 역시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거고, 중대한 결함을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쓴다면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량에 대한 부분을 그리든지 건물에 대한 부분을 그리든지 그려서 그 그림에 해당되는, 즉 모식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대한 결함으로 연결해서 답안을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중대한 결함의 종류,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열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교량의 어떤 받침, 그다음에 부등치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식도로 표현을 해서 중대한 결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대한 결함에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 있나요? 중대한 발견 시에 관리 주체라든지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마주역에 보시면 뭐 파괴가 됐습니다. 집안이 침하돼가 기둥이 이제 파괴가 됐고 그게 역시 3종 시설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마주역 사고 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긴급 안전 점검을 해서 주위에 대한 어떤 상황, 우선 기본적으로 뭐 통제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용 여부, 즉 건물에 대한 사용, 시설물에 대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답안을 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단 결함에 대한 내용을 안다면 그거와 관련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 내용들이 답안에 반영이 되면 그게 오히려 차별화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답안은 다 정형화되어 있는 답안입니다. 그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번처럼 앞으로 이제 안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문제, 즉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그러한 문제들은 그러한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역 어떤 사고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언론에 나오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도 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법과 관련 내용들이 좀 더 이제 추가가 되면 그게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대한 결함 플러스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시설물 안전법에 해당되는 안전 점검에 대한 내용, 여기 보면 이제 긴급 안전 점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답안에 이제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뭐 보수 보강 대책까지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량을 하든지 그림을 그려서 중대 결함은 항상 염두에 두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 표에 나와 있는 중대 결함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다 외워가지고 전 페이지 다 쓴다고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설 경사로의 어떤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로. 그래서 우리가 가설 통로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 해당되는 각도별로 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가설 경사로에 대한 설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경사로에 대한 모식도가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경사로 나오면 또 안전 난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결돼서 당연히 이제 같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 이제 보니까 또 선행 안전 난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답안에 반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활용해서 답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반에 이제 파쇄대입니다. 자, 안반 파쇄대는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파쇄대에 따라서 어떤 안반에 대한 붕괴입니다. 자, 이 안반에 대한 붕괴는 제가 이제 그 터널이라든지 얘기하면 위치적인 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 위치에 대한 재해, 즉 갱구부라든지 아니면 막장 전면이라든지 천정부라든지 그래서 위치별로 재해에 대한 유형 또는 대책을 이제 얘기한 적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쇄대가 나오면 물론 터널도 있고요. 사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파쇄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보강 방법에 대한 부분이 또 답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파쇄대와 관련된 부분, 즉 제가 이제 구리치마 사고와 관련돼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치마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원인 자체가 전방에 연약층, 즉 연약대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TSP 탐사라든지 선진 수평 볼링이라든지 그러한 연약 파쇄대의 어떤 사전 점검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사항과 연계해서 답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구리치마 사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화해서 답안을 쓸 수도 있다. 안전적으로.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어떤 터널에 대한 붕괴라든지 아니면 산면에 대한 붕괴에 대한 안전 조치로 어떤 그러한 지질 조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답형이 이제 봤습니다. 이제 서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펌프카. 자, 펌프카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워낙 이제 많이 접했던 겁니다. 펌프카. 자,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작업 절차입니다. 자, 이번 사고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나요?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예? 예. 타설을 하는데, 거푸집이 침하되는 거 보고 이제 뭐 근로자가 내려가서 사진 찍은, 그렇죠? 광주 붕괴 사고 때 안전작업절과 타설 중 발생할 수 있는 제2유형 안전대책입니다. 타설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타설 중에 발생이 된 겁니다. 붕괴 사고가. 자, 이 문제 역시 타설입니다. 이 콘크리트 타설 문제는 작년에도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펌프카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차별화를 뭘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한 안전 플러스 펌프카에 대한 안전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 기계 플러스 작업에 대한 부분. 그러면 타설이면 자, 이번 같이 거푸집 동바리도 같이 연결해서 답안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펌프카니까 펌프카에 대한 어떤 장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반입부터 콘크리트 탄생 고양까지에 대한 어떤 절차,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각 단계별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법조항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34, 335조 해서 있습니다. 334조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표준안전작업지침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 그 다음에 콘크리트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분명히 펌프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카에 대한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그 장비에 대한 걸로 끌고 간 겁니다. 그렇죠? 펌프카 타설에 대한 부분, 마지막에 이제 거푸집 동발에 대한 양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표도 이제 답안에 하나의 차별화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펌프카, 그 다음에 이제 뭐 초고층에 대한 펌프카에 대한 부분, 즉 CPB 공법도 키워드로 이제 반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나오면 또 우리가 어떤 시공적인 문제, 뭐 폐쇄 효과라든지 또 펌퍼빌리티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보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요인, 뭐 재료 배합 시공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도 하나의 그 시공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차별화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주로 가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의 대책으로서의 기술적인 대책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에 대한 아니면 고층 건축물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부분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야, 콘크리트 타설 뭐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쉽게 이제 접근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답안을 다 잘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답안 다 채우고 나오면 이번 내가 합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뭐 강조했죠. 펌프카 나오면 뭐 타설 나오면 초고층 넣고 뭐 펌퍼빌리티 넣고 뭐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면 형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극과 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문제가 점수를 오히려 까먹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다른 분들은 다 잘 쓰거든요. 나만 잘 쓰는 게 아닙니다. 다 잘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한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 펌프카로 갈 거냐, 거푸집 동바리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 타설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나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내가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번 사고와 연계해서 답안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펌프카 얘기 나왔죠? 뉴스에? 아시나요? 자, 기자가 펌프카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뉴스 안 보셨나요? 예? 뭐 하도 관련해가지고, 펌프카 회사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그것 때문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면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물론 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사고들이 전부 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조사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제 마두역에 대한 어떤 재조사 긴급 안전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지금 이제 재조사 이제 진행이 됩니다. 중앙사고조사처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 단계별 조사 내용과 이제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에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이러한 이론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조사에 대한 내용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나 이번 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것 중에 구리치마 사고와 평택, 그 다음에 화재 사고를 작년에 중점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왜?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쿠팡 물류 사고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천에 사고가 났습니다. 평택 사고 났습니다. 평택 사고 그 현장은 재작년 말에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서 사망사고가 났던 또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화해서 이런 문제는 답안을 써주셔야 된다. 즉 우리가 건설안전관리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점수 받기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사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분석 방법 다 있습니다. 이거를 쓰면 점수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플러스 현장과 관련된 실제 어떤 사례에 대한 부분이 항상 같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워낙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하물 방지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추락 방지, 설치 해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답안을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식도 플러스 이건 모식도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방망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답안에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단답형이 아니라 한중 콘크리트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콘크리트 나옵니다. 한중 콘크리트. 자, 시공시 문제점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자,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시공 목적이 있고 한중 콘크리트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 타설 시 어떤 주의사항,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타설에 대한 부분 플러스 양생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자체가 콘크리트 문제입니다.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콘크리트 문제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 항중 콘크리트의 펌프과 타설에 대한 부분도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종절기에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타설에 대한 문제로 또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펌프카를 문제를 썼다 그러면 한중 콘크리트 그걸 끌고 와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생에 대한 부분. 내가 온도 제어 양생을 잘 썼다 그러면 온도 제어 양생을 써주시면 됩니다. 한중 콘크리트의 온도 제어 양생의 종류 및 특징으로 답안을 써주셔도 됩니다. 그죠? 틀린 답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을 쓰시는 거예요. 안전대책 어떻게? 온도 제어 양생에 썼던 질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밀폐 공간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 발생한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사고에 대한 어떤 사례화해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 역시 참 쉬우면서도 접근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잘 썼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잘 씁니다. 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번엔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3번도 다 똑같았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한전곡. 그래서 머튜리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문제 나올 거 뭐가 있나요? 이제 뭐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온도 균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이제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결국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통 아이템으로 무조건 써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성 평가표. 정의 단계별 절차를 설명하십시오.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묻는 게 많으면 답안 쓰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죠? 네. 친절하게 하나하나. 근데 정의하고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절차? 그러면 플로 차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나오면 여러분 다 씁니다. 볼까요?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의 종류, 뭐 시기에 따른 종류, 뭐 최초, 수시, 정기 평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제 답안에 나올 거고, 또 아시면 플로 차트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그 실행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고려 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답안에 다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별도로 여러분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과연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컨설팅에 대한 어떤 법 제도적인 어떤 권고 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위험성 평가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화해서 위험성 평가 사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사례화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점수는 제가 봤을 때는 받기가 쉽지가 않다. 왜? 답안 채우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문제는 좀 이제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제 중대재해 1호 현장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역시. 어제 뉴스를 이상히 저는 이제 뭐 그런 쪽에 이제 많이 들립니다. 거기 보시면 뭐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사고, 붕괴 사고 나서 했을 때 그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실제 또 뉴스에도 나오고 요즘에 나옵니다. 계속. 요즘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웬만한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네? 대표이사, 그렇죠? 사장이 들어가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현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안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푸집 동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위험성 평가표나 절차에 대한 부분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한번 하셔야 될 게, 간혹 이러한 평가표를 쓰시거나 할 때 너무 포괄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좀 구체적으로 좀 써주셔야, 즉 공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답안을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쓰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위험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포엠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공정이나 이거에 대한 부분이라면 공정 절차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보면 포엠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공정에 따른 어떤 공정 순서에 따른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좀 더 답안을 어떻게 보면 현장화해서 좀 답안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콘크리트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균열의 종류와 관리 방법. 균열은 콘크리트 문제에서는 항상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균열은
앞에서 나와 있는, 앞에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설물, 중대한 결함의 균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균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콘크리트에 대한 균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답안을 쓰기에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특히 건설 안전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대 결함, 즉 시설물 유지에 있어서는 균열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답안에 반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공통 아이템 내지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시설물 중대한 결함 얘기할 때 뭐 복합열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공통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또 차별화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 그렇죠? 연습. 뭐 하루에 한 번씩만 써주셔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63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쓰는 것들을 한 5개만 마련하면 5개를 돌려가면서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타설 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콘크리트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구분이 있으면 여기는 굳지 않은 타설 후에 최적 변화에 대한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의 어떤 종류도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 방안, 그러면 콘크리트 관리 방안이라 그러면 타설부터 양생까지 역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까지 2교시까지 얘기한 것들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썼다라면 다 돌려가면서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콘크리트 조금만 준비를 했으면 거의 뭐 돌려가면서 여기도 썼다가 양생도 여기도 양생 써야죠. 그렇죠? 다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펌프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펌프카 틀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안전에는. 타설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에 물론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 그래서 또 균열 나오면 앞에서 시설물 중대한 결함, 그렇죠? 균열이기 때문에 그거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 보수보강이 안 되면 뭐 보수보강. 그래서 이러한 모식도, 뭐 교량에 대한 모식도가 됐든 박스에 대한 모식도가 됐든 우리 이제 뭐 시공에도 많이 이제 합니다. 그죠? 이러한 모식도를 활용해서 어떤 균열에 대한 부분을 한다라는 거.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뭐 타설에 대한 안전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양생에 대한 안전도 나올 수가 있고요. 크게 보면 시설물 안전법에 대한 안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타설 후기 때문에 시설물까지 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타설과 관련된 양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식도 기본적으로 뭐 균열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뭐 치마 균열이라든지 뭐 소송 수축 균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좀 빨리 나가고 좀 한 2문제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교시입니다. 1교시, 2교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3교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들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하고, 예를 들어 내가 공부 안 하고 시험은 보러 갔다. 항상 제가 시험은 보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처음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신데, 보시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 있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쓰지는 않더라도, 요거는 내가 좀, 내가 한 달만 하면 내가 쓸 수 있겠다라는 거. 그냥 내가 안전을 안 했다고 보시면, 악천후. 악천후. 그죠? 뭐 특별한 뭐 어떤 그런 거 없이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중대재해처벌은 워낙 이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묻는 게 많이 나와서, 좀 외워야 되고 하니까 좀 이제, 뭐 콘크리트 내구성, 뭐 이런 것들, 보강통병,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파괴 유형 방지 대책, 그렇죠? 왜 보강통은 워낙 많이 하죠, 그렇죠? 건축에서도 많이 하고 토목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럼 뭐 문제를 보면 뭐 내가 아주 특별히 위해위험 방지계에서 대상, 이거는 뭐 조금 이제 외워야 되니까, 못 쓴다고 하고, 뭐 악천후, 콘크리트,
보강토 정도는 내가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그 다음에 악천후 시스템 동반이는 워낙 이제 뭐 매번 나왔죠, 작년에. 그죠? 이번 또 나왔습니다. 왜? 동발이 철거했다고 하니까 또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나왔고요. 콘크리트 내구성, 뭐 균열하고 워낙 뭐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히 이제 한중 콘크리트, 그렇죠? 그다음에 보강토, 제가 옹벽을 얘기했는데 보강토가 나왔습니다. 보강토. 옹벽이나 뭐 보강토나 그렇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자, 요거만 이제 보고 이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위해위험 방지에서 대상 작성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법과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것 플러스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해위험 대상 작성 내용 해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 분야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법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 보시면 작성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워낙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공부하겠다면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는 2페이지에 다 씁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면 못 쓰니까. 그러면 그것만 썼다고 과연 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제가 강조했던 건 바로 이행 확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사 중지권, 오늘 제가 근로자 공사 중지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작업 중지권에 대한 부분. 제가 공사 중지에 대한 제가 강의를 말씀을 드릴 때 하는 얘기가 바로 이행 확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권이 있고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권이 있습니다. 작업 중지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장관의 어떤 시정조치나 이런 미이행 시에 대한 시정조치 플러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업 중지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고와 관련된 내용과 연계해서 답안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어본 것 대상이라든지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쓸 수 있는 게 2페이지, 즉 우리가 서술형 1, 2, 3페이지면 2페이지 또는 1.5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분을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점수는 기본적인 물어본 거에 대한 부분이 기본 점수이지만 내가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더 클 수는 있다. 더더욱이 가장 중요하고 평이한 문제라고 하면 그러한 차별화 아이템이 전체 점수의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위해방지 계획서에 이 6가지 내용을 다 못 썼습니다. 예를 들어 3가지만 썼습니다. 이게 틀린 답안인가요? 아닙니다. 3가지 쓰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에 대한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이행 확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의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어떤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답안을 채우신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써서 만약에 다른 분들이 10점을 받는다면 20점, 30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인 물어본 거 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내가 이제 정 문제를 이제 고를 게 없다라는 거 했을 경우에 그래서 간혹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예를 들어 특별안전교육 10가지를 쓰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가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써야죠. 10개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10가지 중에 2-3가지가 해당이 없어. 점수 안 줍니까? 아닙니다. 줍니다. 그렇죠? 단 그것 플러스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위험예지 활동에 대한 OC 운동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OC 중에 5개 중에 틀렸어.
점수 안 줍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 외적인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이행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가 답안에 좀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